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성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만나서 더 반갑고요. 제가 날마다 기업에서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교회에 와서 더군다나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유난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더 바짝바짝 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할 그 강의 주제는요,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때 꼭 만들어야 하는 거 킬러 콘텐츠,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하는 제목인데요. 저에게는 도전 목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겠다 하는 것이 도전 목표인데요. 보통 제가 기업체에 가서 강의할 때 제 소개를 하면서 1년에 책을 한 권씩 쓰는 게 제 도전 목표입니다 하면은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겉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와 하고서 표시를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이 와라는 한마디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와, 나는 평생 가도 책 한 권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년에 책을 한 권씩 쓴다는 게 결코 녹록한 도전 목표는 아니더라고요. 1년에 책을 한 권 쓸 때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코피를 한 바가지씩 흘려야 됐고요. 맨날 며칠을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엉덩이에 진물이 날 때까지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타자기를 두들려야 됐고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게 됐는데 그 노력 덕분에 지금까지 19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19권에 나오는 책이 나왔기에 오늘의 밖에서 제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오늘의 제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근데 오늘 밖에서 제가 주로 강의할 때 강의 콘텐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 연령대에 계신 분들, 기업체에서 신입사원 입문과정, 아니면 초급 간부들 대리로 승급한 승급자 과정들, 이럴 때 꼭 제 교과목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교과목이 하나는 킬러 콘텐츠라는 교과목이 들어가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 교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퍼스널 브랜드라는 교과목입니다. 이 두 가지 교과목이요, 짧게는 기업체에서 제가 강의할 때 4시간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하루 8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킬러 콘텐츠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시간, 짧게 하더라도 2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가지고 가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되도록이면 1시간 내에 최대한 달려서 여러분들에게 킬러 콘텐츠가 뭐냐, 왜 우리한테 이게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이 말로 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are all in the gutter.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다. But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are looking at the stars.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들입니다. We are all in the gutter.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빠져 있다. 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들처럼 이 좁은 세계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모두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의미 있게 보여줬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이 분야에서 네가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보여줬을 건데 그 목적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처럼 그냥 군중 속에서 군중의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But some of us,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못 살아. 나는 내 사명이 있어.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있어. 내 삶의 가치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거, 나 이것을 하면서 살 거야 하고서 뛰쳐 올라갑니다. Some of us,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are looking at the stars.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내 세계를 펼치면서 이렇게 뛰쳐 올라가는데 남들하고 구분되게 뛰쳐 올라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킬러 콘텐츠입니다. 킬러 콘텐츠가 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부연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거, 진패, 진짜 돈과 위패,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은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따 가실 때 진패, 진짜 돈을 내고 수업료를 좀 내고 가세요. 혹시나 아신 분들이 계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시침이 띄고 제 얘기 맞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한번 들어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숨은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뭐예요? 돈을 이렇게 밝은 데다가 비춰보거나 아니면은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돼서 그 안에 사임당 그 얼굴이 나오죠. 두 번째 방법은 홀로그램을 D형으로 되어 있는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왜 하얀 은박지로 되어 있는 음선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방법이 뭐냐면 돈의 모양 방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 돈이냐 가짜 돈이냐가 가려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인 프로인 사람이 있고요, 그냥 빚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기 존재감도 없이 살아가는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로에게는 있고 아마추어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프로로 사느냐, 어떤 사람이 아마추어로 사느냐, 그것은 바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킬러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을 알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진짜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가짜는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진짜에게는 있고 가짜에게는 없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킬러 콘텐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인 다윗에게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물맷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바로 킬러 콘텐츠입니다.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평 하고 백발백중 맞출 수 있어서 그 실력을 기르었던 이 물맷돌 실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킬러 콘텐츠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킬러 콘텐츠인데,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킬러 콘텐츠를 사용했겠습니까? 안 썼겠죠.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먼저 다윗이 뒤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서 이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킬러 콘텐츠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널 뭘로 가지고 쓰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빵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빵집의 점유율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2개입니다. 뭡니까? 삼립 파리 크라상, SPC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하고 있는 이 바 모시기 바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입니까?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뚜거시기 쭈루라는 게 있어요. 요 2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막강한 자본력과 어마무시한 마케팅 영역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빵집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동네 빵집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그 기절해 있던 동네 빵집들이 자생적으로 가끔가다 한 군데씩 겨우 조금씩 지금은 자생적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 모시기 바게트하고 또 거시기 주루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5대 빵집으로 유명한 빵집들이 있어요. 전국에서 유명한 빵집 5대 빵집이 어디냐 하면은 첫 번째가 어디냐 하면은 군산에 있는 이성당입니다. 두 번째 빵집이 어디냐 하면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에요. 세 번째 빵집이 어디냐 하면 안동에 있는 맘모스 제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디냐 하면 전주에 있는 풍년제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어디냐 하면 광주에 있는 궁전제과입니다. 이 빵집 앞에 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런데 이 전국의 5대 빵집으로 알려지는 이 빵집 주변에는 또 거시기 주루도 없고 바 거시기 바게트도 없습니다. 감히 이쪽에 가서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강한 자본력과 거대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시장을 초토화시켰던 이 빵집들이 왜 이 빵집들 근처에는 가서 얼씬도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전국의 5대 빵집들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만들게 만드는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이 빵집들 가면은 이 킬러 콘텐츠 있는 빵 이것만 파는 거 아닙니다. 수십 종의 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왜 이 집에 가서 빵을 사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이 킬러 콘텐츠를 사려고 하기 위해서 이 빵집으로 몰려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산에 강의 갈 때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군산에 있는 이성당에 가서 저는 꼭 이 빵을 사러 갑니다. 저도 가서 줄을 서요. 제가 지금 찍어온 사진입니다. 거기서 사려고 하는 빵이 뭡니까? 단팥빵이에요. 대전역에서 KTX를 타려고 한다면 요새는 대전역에도 성심당에서 그 분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성심당에서 파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튀김 소보로빵이잖아요. 안동에 있는 맘모스 제과에서 하고 있는 킬러 콘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크림치즈빵이에요. 전주에 있는 풍년제과에서 파는 빵은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사서 드시는 거 이름 똑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초코파이 빵.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근데 뭐가 유명해졌는지 하여튼 사람들 그거 사러 거기 갑니다. 아니 제가 어느 강의장에 갔더니 사천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박스째 공수를 해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초코파이 빵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교육 참석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궁전제과에 있는 킬러 콘텐츠는 뭘까요? 거기서 팔고 있는 빵은 바로 이겁니다. 공룡알 빵이에요.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샀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하면 바게트 빵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속을 다 파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샐러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잔뜩 샐러드를 집어넣고 반으로 딱 잘라놨어요. 그래갖고 이게 공룡알이래. 이 전국의 5대 빵집 주변에는
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파레바게트도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뚜레쥬르도 얼씬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이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킬러 콘텐츠라는 게 뭐냐?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 보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뽀로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뽀로로처럼 얘가 등장하면서 다른 경쟁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 경쟁 제품을 일순간에 올킬시키고 지가 시장을 점령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바로 킬러 콘텐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접목시켜 보면 어느 특정 분야를 얘기하면 그 사람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콘텐츠를 차별화된 콘텐츠가 바로 킬러 콘텐츠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보통 기업에서 이 분야를 하면은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격언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문충태를 모르면 리크루팅을 모른다. 이 분야 제가 19권 책 중에서 이 분야의 책을 6권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그 분야의 책을 6권을 썼다고 하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계에서는요, 이 분야의 이 책이, 여러분 인터넷을 잘 하시니까 뭐 핸드폰으로 네이버 한번 검색해서 거기서 문충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분야의 책은 제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특히 뭐 보험회사, 화장품회사, 자동차 회사, 건강식품 회사, 아니면은 학습지 회사 이런 데서는요 거의 제 책을 교과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저를 모르면 이 리크루팅을 모른다 하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가면은 제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 킬러 콘텐츠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오늘 첫 번째 것을 소개해드리고 이따 조금 기회가 되면 잠깐 두 번째 제가 킬러 콘텐츠도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킬러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면 생만두 습관이 필요하다. 물만두 아니에요. 군만두도 아닙니다. 찐만두도 아니에요. 무슨 만두가 필요하다고요? 생만두 습관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만두 습관이 뭐냐 하면은 생각하고 만들고 두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1시간 때문에 생각하고 만드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두드려라까지는 설명을 못 드릴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습관. 다른 얘기로 하면 고민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다들 진짜 열심히들 삽니다. 대충대충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생각이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노선을 잘못하면 무섭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킬러 콘텐츠는 뭘로 만들어야 될까? 지금 시대를 일컬어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들 지금은 100세까지는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100세까지 살 거 아닌데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60세예요? 아니죠? 대부분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기대 수명은 최소한 90세까지는 살 거다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90세를 제가 두부 자르듯이 그냥 숭덩 잘라가지고 세 등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세, 60세, 90세로서 숭덩 세 등분을 해보겠는데
자, 여기에는 편차가 5년의 편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0세에서 30세 기간을 저는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하면 준비 기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준비하는 기간이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 거냐, 어떤 킬러 콘텐츠를 만들 거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때까지 지금 뭔가를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30세, 뭐 빠르면 25세, 아니면 늦는 사람은 35세, 뭐 이 약간 편차는 있지만 35세에서부터 60세까지를 사회 활동하는 기간으로 봅니다. 뭐 더 열심히 그 60세가 넘어서도 활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정년 기간을 정해놓은 나이가 몇 세냐면 60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정년 기간이 60세도 못 갔어요. 뭐 55세, 56세, 뭐 58세 이러다가 그래도 60세까지는 일하게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지금은 법적으로 정년 기간을 60세로 정해놨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조금 더 길게 정해놓은 직종도 있어요. 62세가 있는 데도 있고 65세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편차가 하여튼 5년 있는 거니까. 이때를 우리가 주로 사회활동하는 기간이에요. 이거 30년 활동하기 위해서 앞에 30년을 우리가 준비해 오고 있는 겁니다. 60세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90세까지 사는 기간, 이때를 내가 봤을 때는 즐기는 기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휴식을 취하는 기간이죠. 근데 요 세 가지 기간을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콘텐츠라는 거예요. 자, 준비 기간 동안에는 내가 앞으로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 거냐, 이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30세에서 60세까지 사회 활동을 하는 이 기간을 일컬어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킬러 콘텐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경쟁자보다도 이 분야 하면은 문충태 하고 딱 떠올릴 수 있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서 90세까지 이 휴식 기간에도 그러면 뭐 무작정 놉니까? 뭔가 즐기면서 놀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서 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세에서 60세인 활동 기간에 이 콘텐츠, 킬러 콘텐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래프는 마케팅에서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예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PLC라고 얘기합니다. 상품의 수명 주기는 진입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상품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게 이제 PLC입니다. 브랜드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 해서 브랜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산업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 해서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 해서 ILC라고 얘기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걸 가지고 문명도 이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 해서 컬처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이게 사회생활 30년을 하는데 우리한테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래프거든요. 30대 사회에 진입을 하면은 진입기죠. 거기서 내가 대리로 승진하고 과장으로 승진하고 이러면은 성장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내가 부장 되고 임원 되고 이럴 때가 성숙기입니다. 그러다가 50세가 넘어가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럴 때 가면은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는 데는 두 가지를 건너야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을 건너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인의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생존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라이프 사이클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입기, 사회에 내가 막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절대 단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 백발백중 죽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계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고 하자고요.
취업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년을 못 가서 퇴직하고 2년을 못 가서 퇴직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의 계곡에 빠져서 퇴직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내 적성에 안 맞아, 아마 내 갈 길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죽음의 계곡에 빠지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나한테 지금 킬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행스럽게, 다행스럽게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넜는데 내가 거기서 대리로 성장하고 과장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30대가 지나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생존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 급여 가지고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대체제가 나타나면,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보다 인건비가 싸지만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미안하지만 당신 좀 비켜줘야겠어 하고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킬러 콘텐츠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0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공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고 킬러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와서 들어오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불공정하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나한테 킬러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음의 계곡에 빠지느냐, 아니면 다행스럽게 죽음의 계곡은 건넜지만은 30대 중반에 가서 생존의 바다에서 내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구조정 되느냐, 이 문제가 걸리게 돼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많은 직장인들을 같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요, 직장인들 중에서 30대가 넘어가고 30대 중반이 되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과연 이 직장을 끝까지 가야 될 거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맞는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 구조조정에서 쫓겨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뛰쳐나가고 싶어요. 근데 뛰쳐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킬러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수명을 어떻게 늘릴 거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내 수명 주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용어는 뭐냐면, 내가 정점에 갈 때까지 무작정 달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꼭지점에 들어서 쇠퇴기로 접어들기 전에 신상품을 제시해서 내 시장에 장악력이 남아있을 때 내 시장을 잡아먹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듣고 있는 게 바로 R&D란 말이에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구 개발 업무를 해서 시장에서 내 꼭지점이 정점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후속 상품을 준비했다가 꼭지점 가기 전에 내가 후속방을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내 탄력을 가지고서 더 꼭 수명주기가 내려가기 전에 그 이상을 가야 된다. 우리로 얘기한다면 50대까지 무작정 달려가다가 그때 구조조정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이미 늦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해서 내 자신도 자꾸 연구 개발하면서 내 수명 주기를 늘려가야 된다. 그래서 내 수명 주기를 어떻게 늘려가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처럼 늘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나이 84세예요. 아마 여러분 이분 유재석이 요새 진행하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 있죠? 뭐 거기에도 소개됐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피아노 조율의 명장 1호입니다. 그런데 이분 현재 지금 84세인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에서 이분의 피아노 조율을 받기 위해서, 이분 아무나 조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피아노를 조율해 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가 잠깐 소개됐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위치를 높였다 내리며 지금까지 조율한 횟수만 무려 4만 1000여 번.
19살 때 교회의 풍금을 고치다가 피아노 조율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안 이쁜 소리를 잘 다듬어서 모양을 잘 다듬어서 예쁜 소리로 만드는 창작. 연주해보고 이 좋아진 소리에 내가 감동을 하잖아요. 올해로 피아노 조율 인생 64년. 대가들의 동반자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공연마다 개인 피아노를 갖고 다닐 정도로 깐깐하다는 연주자 지메르만과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제 앵콜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멈추게 하고 이제 미스터리가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감사들 한다고. 하지만 공연이 끝날 때까진 지금도 긴장하게 된다는 81살의 이종열 명장. 끝이 없어요. 지금도 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얼른 메모했다가 그 공부도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그렇게 지금도 제가 진화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분처럼 지금 80세가 넘었다고요. 그렇지만 현역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내가 60세에서 그다음에 휴식 기간이지만 그 휴식 기간에 내만의 콘텐츠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뭔가 의미 있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고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구별되는 나만의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만두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내만의 킬러 콘텐츠는 무엇로 만들어야 될 거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생만두 습관에서 생각하고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만들 거냐 하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나만의 차별화된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저는 4가지 단계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치 단계입니다. 탐색하기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카피 단계입니다. 따라하기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디벨롭 단계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자 하는 단계고요. 마지막 4번째가 뭐냐면 이노베이트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프로페셔널하는 전문가의 길로 가는 단계, 이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탐색하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거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재능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고민해서 이걸 찾아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서치 단계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소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주신 것은 뭘까?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그 사람의 탤런트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통 리포트 낼 때 이 도구는 많이들 쓰더라고요. 수압 분석이라는 거 많이들 씁니다.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이제 수압 아닙니까? 우선 첫째 S가 뭐예요? 스트렝스, 강점이 뭐냐. 그 다음에 W가 뭡니까? 위크니스, 약점이 뭐냐. 그 다음에 O가 뭐예요? opportunity, 기회 요인이 뭐냐. 그 다음에 T가 threat, 위험 요소가 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스트렝스하고 opportunity, 요 2가지 강점과 기회 요인을 가지고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에게 뭐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머리로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평생 두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가고 그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십시오.
나만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노트에 놓고서 여러분 거기다가 쓰고 지우고 쓰고 하면서 여러분 이걸 만들어 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내 강점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야 할 것을 어떤 요소를 생각해 보냐 하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아니면 내가 이것만 빠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게 뭐냐, 이것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쓰는 것하고는 분명히 여러분 접근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요,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약점에는 뭐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내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피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써보세요. 나중에 그게 강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은 뭐냐 하면은, 기회 요인하고 요 위험 요인은요, 두가 동전의 양면성하고 똑같습니다. 기회 요인은 예를 들어서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데, 트렌드 변화하고 환경 변화, 요것은 어떨 때는 위험 요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이게 나한테 오히려 위협이 되는 요인도 되거든요. 또 하나는 위험 요인은 제가 이거 법적인 제한이라고 했는데, 법적인 제한이 때로는 나한테 기회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한테 뭐가 요소가 있느냐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서 종이 한 장에다 계속 메모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점과 이 기회 요인을 가지고서 저만의 콘텐츠를 찾았는데, 저는 그것을 뭘로 찾았느냐면 감성 마케팅이라는 걸 찾았어요. 제가 학부 때는 영문학을 해서 이 문학사입니다. 그러다가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통하면서 제가 이제 경영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마케팅입니다. 근데 마케팅 중에서 제 전공은 뭐냐면 감성 마케팅이 제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 감성 마케팅을 제가 왜 전공으로 하게 됐느냐 하면은, 강점, 장점이 뭔가를 제가 혼자 곰곰이 이제 메모를 해가면서 찾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우선 첫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특별한 재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글 쓰는 데는 특별한 재능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머리에 있고 말로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거, 이런 쪽에 물론 고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이게 글로 표현하는 데 또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문학을 하면서 저는 소설이나 뭐 이렇게 좀 긴 문장 있는 거, 저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저한테는 짤막한 거, 특히 시 부분이 있으면은, 시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편의 시를 읽다 보면은 저는 막 감탄을 하고, 와, 언어의 예술사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단어를 다 찾아내지? 이러면서 저는 감탄을 하는데, 제가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서 가고자 했던 데가 어디냐면, 저는 광고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왜? 광고 카피 하나를 보면 저한테는 막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헤드 카피를 찾아내지? 야, 기가 막힌 발상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광고회사에다가 이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 광고회사에서 보니까 싹이 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서 연락 온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생각 없이 뛰어든 데가 어디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해서 뛰어든 데가 어디냐면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 카피라이터에 대한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밤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카피라이터 과정을 제가 신청을 했어요. 6개월 과정입니다. 카피라이터 입문 과정인데, 그때 대웅기획의 모 부장이 이제 강사로
와서 이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쭉 강의를 해가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분이 카피라이팅 기법을 설명하다가 감성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탁 던졌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감성이라는 자가 들어오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성 마케팅이라는 것을 탁 던지면서 그 기법을 소개하다 보니까 저는요, 번개가 제 머릿속을 팍 내리친 것처럼 짜릿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그래 저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제가 도전했던 게 뭐냐면 바로 감성 마케팅이라는 걸 도전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성 마케팅에 대한 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개된 글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감성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기 시작했어요. 책이든 뭐 논문이든 잡지든 아니면 신문 스크랩이든 뭐든 감성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가지고 제가 혼자서 감성하면서 혼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변화가 오면서, 환경적인 변화가 오면서 시대가 이성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변했냐면 감성의 시대로 변했거든요. 이때가 바로 저한테는 기회로 왔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회는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연을 가장해서 저한테 찾아왔지만 저한테는 필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성 마케팅을 가지고서 했는데, 이 감성 마케팅을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지금 핸드폰 디자이너 팀에게 가서도 감성 마케팅이란 뭐냐, 당신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느냐, 고객들은 뭐 핸드폰을 살 때 뭘 보고 사느냐, 기능을 보고 사느냐, 아니다, 디자인을 보고 산다. LG전자에 있는 핸드폰 디자인 팀에 가서도 제가 감성 마케팅을 강의를 하고 업계 전체를 다니면서 감성 마케팅을 가고 제 시대가 온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떤 것을 킬러 콘텐츠를 찾아야 될 거냐는 서칭 단계가 있어서 이걸로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그걸 찾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카피 단계입니다. 따라하기 단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 길로 가겠다고 하고 내가 정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은 무조건 카피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추상화 하면 우리나 누구나 다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피카소잖아요. 근데 피카소도 맨 처음부터 추상화를 자기 독창적으로 그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도 맨 처음에는 모사 작품을 그렸다. 모사 작품이 뭐예요? 남의 것을 카피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카소가 초기에 그렸던 그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이 피카소의 영감에 의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건 추상화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의 원본은 뭐냐면 좌측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요 그림을 보고서 자기 나름대로 추상화 기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카피 단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따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보다 앞서간 거장에,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의 지식을 내가 그대로 모방해라 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의 영감을 빌려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하죠. 처음에는 내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것을 고치고 다음 단계인 디벨롭 단계에 가서 내가 고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것으로 돼가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린애들이 말 배우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기가 말 배우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한참 떨어져 있는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얘한테 말을 할 수 있게 영향을 주는 건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엄마가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위에 있는 언니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 말을 만듭니다. 다시 얘기하면 카피 단계에서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멘토를 정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멘토의 1단계는 누구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내 바로 위에 1년 선배가 멘토입니다. 아니 조금 더 본다면 2년 선배가 멘토예요. 아니 그보다 조금 더 간다면 대리가 멘토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지식을 빨리 내 걸로 빌려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것을 내가 뛰어넘었다 하면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그 사람보다 윗단계인 대리 것을 내 걸로 빨리 만들려고 그 사람 걸 최대한 빌려와라는 얘기예요. 맨 처음부터 어느 단계 경지까지 올라가 있는 그 사람 것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이건 내만의 욕심이지만은 그건 여러분 못해요.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것부터 빨리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카피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만의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내만의 멘토 노트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팥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중략하고요. 23해 동안 나를 키워준 파랄은 네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나를 키워준 80%가 뭐였을까요? 23해 동안 나를 키워준 파랄은 바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이 자화상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제가 혼자 고민했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23해 동안 자기를 키워준 80%가 바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의 나를 만들어준 80%는 무엇이었을까? 아니 제가 매년 1년에 한 권씩 책 쓰기에 목표를 두고서 도전해서 지금까지 19권의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러면 19권의 책을 쓰게 된 80%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면 메모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들으면 즉시 메모하고 생각나면 즉시 메모하고 TV를 뉴스를 보다가도 저거 내가 강의에 써먹겠다 하면 메모하고 지하철에 가서 멍 때리게 하다가도 핸드폰에 노트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메모하고 했던 것이 오늘의 제 위치를 만들었던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 메모하는 순간을 놓치는 순간 아무리 좋았던 걸 하더라도 30초만 지나면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피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멘토 노트를 한 권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것은 주변에서 들을 때 생각날 때 아니면 본 것마다 전부 다 거기다가 메모를 하면서 메모하고 그래서 한 곳에 모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멘토 노트인데 제 책상에 손길이 닿는 곳에 눈길이 닿는 곳에 이렇게 아이디어 365 노트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게 1년에 한 권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 10몇 권이 됐어요. 저는 여기다가 제 생각 놀이터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마다 여기다 메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잊어먹기 위해서 메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메모해요. 얼른 메모놓고 그냥 잊어버리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집중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설리 근거에 된 거고 그 당시에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시간이 되면 저한테 자꾸 말을 붙여요.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나 요렇게 좀 써줘요. 나 요렇게 좀 써줘요 하면서 얘가 말을 붙인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노트 안에서 얘가 생각의 습성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걸 내 걸로 화시키는데 이게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피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머리로 생각한 것을 내 머릿속에 용량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머리는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들어왔던 것이 먼저 지워져요. 그러니까 잊어먹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멘토 노트를 준비하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서치 단계에서 내가 그러면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거냐, 내 킬러 콘텐츠 무엇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서 카피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디벨롭 단계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불광불급의 습관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안이 불자죠. 두 번째가 미칠 광자입니다. 세 번째 안이 불자고
네 번째가 미칠 급자죠. 무슨 얘기냐면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따라가는 단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나는 2인자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홀로 서기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고치고 내 걸로 만들고 고치고 내 걸로 만들고 하는 이 디벨롭 단계가 필요하는데, 이 단계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분야에 몰입이 돼 있어야 된다, 미쳐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 하모니카, 재즈 하모니카 마스터라고 하면은 이제 전재덕을 꼽습니다. 이 전재덕의 봄의 왈츠라는 곡을 잠깐 감상하고 갈 텐데요, 아마 여러분 귀가 호강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 한성교회는 이미 수준이 높아서 호강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봤을 때도 야 좋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전재덕이 지금 연주하는 하모니카 봄의 왈츠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재덕이 연주하는 걸 보면서 뭔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혹시 전재덕이 쓰고 있는 까만 선글라스 보셨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재덕은 앞을 못 봅니다. 태어난 지 보름 만에 갑자기 열이 팍 39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특수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김덕수의 사물놀이패를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공연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가다가 그 트럭에서 나오는 하모니카 연주 소리를 듣고서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재덕이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하모니카 연주자가 돼야겠다.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악보를 못 보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듣고 들으면서 이 CD를 틀어놓고 듣고 CD를 틀어놓고 하면서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CD를 듣다 보니까 한 달에 하나씩 CD가 망가지고요. 아니, 얼마나 하모니카는 뭘로 부려요? 입술로 부는 거 아닙니까? 이 입술로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한 달에 하나씩 하모니카를 못 쓰게 만들 정도로 연습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재덕의 입술은 어떻게 됐을까? 디벨롭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몰입을 하고 미쳐야지만이 이 단계에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슬렁슬렁 대충 한다고 이게 내게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앞에 가 있는 멘토보다도 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미쳐 있어야지만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단계를 지나가야지만이 그 단계, 네 번째 단계인 것을 도달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쳐 있느냐 안 미쳐 있느냐는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1440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쳐 있느냐 안 미쳐 있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냥 그렇고 존재감도 없이 자기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1440분을 투 스테이지로 살아갑니다. 근데 미쳐있는 사람은 1440분을 4스테이지로 살아가요. 다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2스테이지를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하면 오전 업무 시간, 오후 업무 시간으로 살아가요.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업무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오후 업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프리, 내 시간 내가 그냥 놀면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 걸로 만드는 디벨롭 단계에서 내가 몰입해하고 1440분을 미쳐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을 두 단계에서 두 단계가 더 많은 4스테이지로 살더라 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아침 시간에 자기를 활용한 자기 개발을 활용하는 시간이 있고 저녁에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활용하는 시간이 있더라 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오전, 오후 업무를 할 때 나는 거기에다가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걸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제가 했던 방법으로는 뭐냐면 저는 아침 시간을 책을 통해서 혼자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아침 시간은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뭔가 하여튼 책을 보자. 지하철을 볼 때 대부분 여러분 못 봅니까? 거기에서 뉴스거리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뭐 히히히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건 킬링 타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도 뭔가 내가 한 줄만이라도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뭔가를 책을 가지고 붙들자. 오전에는 스스로 자기가 혼자 자가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을 보십시오. 제가 어느 한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왔는데 제가 이거 20만 원인가 주고 참여했던 세미나입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귀에다가 통역기 꽂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통역기 안 꽂고 뭔가 좀 아는 체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내가 나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들의 무언가 그 사람들 통해서 오늘 또 하나만 배워오자. 오늘 또 뭔가 하나만 인사이트를 받아오자.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저녁 시간에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조력 발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보통 사람들은 2스테이지로 살지만은 몰입해 있는 사람, 미쳐 있는 사람은 4스테이지로 산다. 그런 사람만이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저녁 시간에 1개월 수강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러 가시겠습니까? 저녁 시간에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내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이노베이트 단계가 되는데 이때가 비로소 이제 홀로 쓰기가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서치 단계에서 내가 무슨 콘텐츠를 만들 거냐 하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분야에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카피 단계에서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따라가고 해서 멘토를 찾아서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예요? 디벨롭 단계에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몰입을 하고 아침 시간에도 몰입하고 저녁 시간에도 몰입하고 이러면서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미쳐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제 홀로 쓰기가 되는데 이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퍼스널 브랜드라는 게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단계가 가면은 청출어람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예요. 청출어람이라는 게 뭐니까 푸를 청자, 날출자, 어조사 어쩌에다가 남색 남자잖아요. 쪽남자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쪽빛에서 나오지만은 그보다 더 푸르다. 이게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넘은 단계까지 올라왔다. 이게 이제 청출어람 단계 아닙니까? 자, 이 단계가 바로 이제 내가 전문가의 길을 가는 단계인데 이 단계부터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퍼스널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의 다음 숙제입니다. 킬러 콘텐츠가 있는 사람만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왜 킬러 콘텐츠인가, 킬러 콘텐츠는 왜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킬러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하여튼 숨가쁘게 제가 왔는데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서 제 얘기를 마무리 짓게요. 킬러 콘텐츠를 만든 사람하고 만들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기만의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일, 내가 느끼고 있는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길을 이렇게 가면서 자기만의 영웅담이 나옵니다. 그런데 킬러 콘텐츠가 없는 사람 입에서는요, 뭐 환경 탓 나오고 누구 탓 나오고 이러면서 불평불만만 나옵니다. 우리 한성의 청년 여러분을 뵐 때, 강사님 저는요 이런 킬러 콘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강사님 그때 그 얘기 듣고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게 돼서 저 지금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만의 영웅담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우리 문충태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의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성교회 뉴엑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빗대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황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에게 그 돌팔매질이 킬러 컨텐츠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분명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쏟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 게임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할 텐데요. 계속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만 같아도, 우리의 눈앞에 장애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 내가 누워서 유튜브만 보다가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는 내 자신을 보고 다시 절망하고 그런 악순환으로부터 내 자신을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1440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내가 나 자신을 개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시간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이 정말 내 삶을 구원하고 부와 명예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연약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 지금 삶이 너무 버거워서 킬러 컨텐츠가 내 약점밖에 안 보이는데 내 킬러 컨텐츠가 보일까? 이것이 정말 그들의 삶을 움직일 만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될까? 다윗의 물맷돌처럼 정말 그 삶을 던질 만한 그것이 될까? 라는 제 안에 연약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광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선포가 저한테 기억이 다시 났어요. 저희 이제 한 달 앞에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이 우리의 다윗의 물맷돌 같은 이 킬러 컨텐츠가, 달란트가, 사명이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미리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더욱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가 더하여지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수련회는 무엇입니까? UX 그 이상의 것들이, 그 이상의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그 이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전하여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행축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방문자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결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재결단하는 수련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움직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거침없이 담대히 말씀하시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장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킬러 콘텐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품으신 각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붙드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통찰력을 갖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성령의 눈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밝히 깨우쳐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 우리의 하루를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재무장하고 다시 재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까지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의 물맷돌을 빙빙 돌려 매일의 삶이 나는 왜 계속 물맷돌을 돌리고 있지? 라는 이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하나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단련해 나갈 수 있는 매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새 움직임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의 28장은 끝났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행전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UX 공동체를 꿈꾸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그것이 더욱더 구체화된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으로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리고 그것을 꿈꾸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